불가능하죠. 저는 국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 3개국을 어떻게 하면은 가급적 객관적으로 비교하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지만은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한중일에 대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근거는, 제가 그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에 일본 편과 중국 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편도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나라 편은 제가 한국 사람인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제일 어렵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소위 그 국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막 잘 쓸 수도 없고 나쁘게 쓸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코멘트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려면 일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살아서 그 속사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일본에 산 적이 없습니다. 산 적이 없는 대신에 그 일본 편을 쓰기 위해서 최소한 한 50번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50번은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 이 일본 편을 쓰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친구 한 명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마츠다 가소라고 하는 일본 다이가쿠 교수인데, 일본 대학의 교수인데, 그 사람이 왜 나를 도와줬느냐 하면은, 그 친구가 일본 사람이면서 제가 독일 유학할 때 같이 유학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같이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일본어는 내가 일본어를 잘 못하고 그 친구가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독일말을 배워랍니다. 사람이 한 제3의 언어를 쓰면 그 사람이 쓰는 그 언어에 따라서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내 나라가 아니라 마치 객관적인 다른 나라 같이 들리고, 그 친구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본이 자기네 조국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객관적인 제3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그 대화 도중에 끝없이 많이 또 사개가 흘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대화의 결과가 바로 이 일본이라는 이 나라 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죠. 그게 뭐냐니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이제 92년인가 국교로 개방할 때까지는 중국이 일종의 타부였죠. 또 중국 역사를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말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택동 등장하는 그 전까지만 배우고, 이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역사는 하나도 배운 게 없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약 2년에 걸쳐서 중앙일보에 중국편 먼나라 이웃나라 중국편 연재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 나라의 개혁과 그리고 개방의 과정을 나름대로 스터디했고, 그리고 느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동서양이 충돌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동양이 개혁 개방을 하고 서양보다 이제 늦게 문화가 발달하기보다도 문명, 다시 말해서 물질 문명 내지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 과연 이 세 나라,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자, 일단 20세기에 제일 성공한 나라를 한번 봅시다. 20세기는 1900년대죠. 20세기 제일 크게 성공한 나라는 미국,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련,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독일입니다. 왜 20세기에 가장 성공했냐면, 이 나라들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삼류국가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로, 그 말 그대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라서 국력이 일치월장을 했지만, 남북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삼류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나라죠. 그리고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이것이 비록 지금은 공중분해 되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세계 제2의 초강대국에서 미국과 70년이나 대결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초강대국으로 성공했으니까 소련도 분명히 20세기에 성공한 나라죠. 삼류국가에서.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동양 끝에, 동쪽 끝에 붙어있는 흔적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1868년 국가를 대개혁한 다음부터 동방의 강대국으로 올라가지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2의 경제대국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2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초월하는 것이 시간 문제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또 90년대만 해도 도요타를 배워라, 일본 경영을 배워라 해서
마치 그 경영의 모범생이 일본인 것처럼, 국가의 모범생이 일본인 것처럼 되어 왔는데, 그걸 보면 이름 없었고 흔적 없었던 일본의, 그 옛날의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나라죠. 그 다음에는 독일도 이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이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삼류국가였죠. 그것이 비스마르크에서 독일 통일을 1871년에 이룩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의 전쟁을 일으킨 만큼 강대국으로 떠올랐고,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금 독일이 그 전체 유럽에서 유일한 무역 흑자 국가이면서 독일에 창출하는 그런 경제를 자랑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 시대에 성공한 국가들입니다. 이런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뭐냐? 대개혁이었다는 거죠. 개혁과 통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세기 가장 실패한 나라가 뭐냐? 대표적인 나라가 멀리 볼 것도 없이 청제국, 중국이 아니라 청제국과 조선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20세기에 가장 성공했던 나라들의 현주소는 어떠냐? 미국은 지금 초강대국이지만은 패권주의면서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원 등으로 아랍권에 미움받고 있죠. 그러면 끊임없이 미움받고 있고, 아마 제일 강력한 나라에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다면 이 소리는 이미 공중분해 돼버렸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고, 아직까지도 지금 아베 총리가 들어와서 우양물을 하면서 상당히 극우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을 갈 길을 잃고 갈팡질팡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비해서 이 독일만은 유럽의 경제 위기에도 독에 정청하는, 그리고 유로존의 견인차이자 리더 국가로 활동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20세기 가장 성공하는 나라가 뭐냐? 대한민국은 지금 스테이트 하고 있지만은, 지금 경제 동력이 좀 떨어져가고 있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과 민주 성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 세계의 유일한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1953년에 우리가 휴전을 할 때까지, 이 한국전쟁이 휴전할 때까지 53년에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63불이었습니다. 63불인데 지금은 수치상으로 3만 불을 넘어가고 있죠. 그런 거 보면 거의 500배 이상을 성장을 한, 그리고 전 세계 역사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벌써 20년 대 그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무섭게 성장하면서부터 서양에서는 저 중국은 허당이다, 저 나라는 민주화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나라는 분명히 망한다고, 그런 희망 섞인 그런 저주가 많았지만, 중국은 지금 그 사람들 예상을 다 깨뜨리고 지금 엄청난 비상을 하고 있죠. 그 결론은 뭐냐? 중국은 서양적 잣대로 보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나라.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 독일은 지금까지 아주 이 경제 위기를 겪는 국가들 제일 대표적인 게 프랑스하고 이 독일의 대비가 너무 심합니다. 프랑스는 지금 현재 국민 정서가요 완전히 침체가 돼가지고, 소위 이 국민 스포츠가 미래 비관학이라고 하는 농담까지 나와요. 미래 비관학.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예로 2013년에 프랑스의 무역 적자가, 순수한 무역 적자가 680억 유로입니다. 680억 유로면은요, 약 80조 원이 무역 적자예요. 무역 적자만 80조 원. 근데 같은 해 2013년에 독일의 무역 적자가 1860억 유로 흑자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들이 이렇게 위상 있게 바뀌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독일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은 굉장한 그 개혁, 개방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거보다도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학자 가운데 제가 존경하고 놀라고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 사람이요, 1920년대에 한 얘기예요. 1920년이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2차 대전 직후인데, 이 버트란드 러셀 경이 북경에 들어갑니다. 북경을 가가지고 1년간 전국 중국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한 다음에 2011년에
1921년도에 책을 씁니다. 북경에서 한 강연집을 모아왔는데 그 책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1921년에 나온 책이에요. 일본은 반드시 미국과 전쟁을 하고 해망할 것이라는 그 책 그 말이 나와요. 21년에 쓴 책이에요. 놀라운 희열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규명하고자 했던 동서양 사람들의 멘탈리티, 의식구조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쉽게 하면은 버트란드 러스의 정리한 서양 정신의 기본이 뭐냐? 딱 세 마디입니다. 플라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대경전, 그 다음에 갈릴레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라톤이라는 것이 뭐냐? 플라톤만이 상징되는 것이 아니고 플라톤이고 소크라테스건 아리스토텔레스건 하여튼 그리스 철학을 일반적으로 플라톤으로 상징을 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서양 사람들의 정신의 기본은 그리스 정신이라는 얘기죠. 그리스 정신의 핵심이 뭐냐? 휴머니즘이죠.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인데 인간 중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에고가 있죠, 나가. 인간주의라는 것,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을 놓는 것인데 이 휴머니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에고이즘입니다. 나. 그 에고이즘이 떨어져 나간 것이 17세기에 데카르트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죠. 왜 데카르트가 이걸 때렸냐면은 이 사람이 고민한 것이, 평생 동안 고민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고민했죠. 고민하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여인이 결혼한 다음에 한 달만 지나니까 벌써 남 취급하듯하고, 저 흐르는 한강물은 어제의 물이 오늘 물이 아니잖아요. 촛불을 켜놔도 이 촛은 다 없어지고, 지금의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어제의 공기가 오늘의 공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유레카 딱 느낀 게 뭐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생각하는 나는 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코지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철학에서 바로 이 에고란 존재가 휴머니즘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근본적인 멘탈리티의 저변에는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양 사람처럼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 의식의 멘탈리티의 의식구조의 기본이 나라는 이야기죠. 나. 그 다음에는 이 유대경전인데, 사실상 여기 유대경전을 드는 이유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전부 한풀인 거 아시죠? 절대유일신교.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는 더 갓이라는 개념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갓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동양에는 더 갓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유일신이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갓이 홀령 같은 것이 돼가지고 800만이 넘습니다. 야식군 신라에 있는 것이 230만의 홀령을 모시고 있는데 그게 전부 갓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홀령이 된다고 그래서 그 홀령을 전부 갓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양에서 얘기하는 갓하고 서양에서 얘기하는 더 갓, 절대 유일한 그 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의 그 뿌리인 모든 의식구조 속에 바로 절대 유일신이라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유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릴레이가 뭐냐? 갈릴레오 상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적인 힘입니다. 물질적인 힘. 왜 갈릴레오 과학자네요. 과학자고 인문학자. 그러니까 물질적인 파워, 다시 얘기해서 앞쪽에서 파워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플라톤의 그리스 철학과 유대경전과 그 다음에 이 갈릴레오 얘기하는 힘,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서양 사람의 의식구조는 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힘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의식구조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불복하거나 불복당하거나 그것이지 공존이라든지 어떤 그것은 근본적인 의식구조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부 식민지를 만들었지 우리 가가지고 같이 삽시다 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식민지를 만드는 게 아니죠. 공주를 추구했죠.
그 점이 바로 서양 버트란드 러셀이 정의한 서양 사람들의 멘탈리티, 의식구조의 핵심이 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힘이다 하는 것이 서양 사람의 의식구조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버트란드 러셀이 동양의 정신구조를 딱 세 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노자, 석가, 공자입니다. 노자는 뭐냐? 노자는 자연과 자아에 대한 성찰과 조화예요. 동양에서는 끊임없이 자연과 자아에 대해서 성찰을 하죠. 동양 철학의 핵심이 자아와 자연에 대한 성찰입니다. 동양 철학에. 그 다음에 공자는 뭐냐? 이것은 사회에 대한 성찰입니다. 사회에 대한 성찰이죠. 공자가 한 유교의 가장 큰 개념이 뭐죠? 그건 전부 소사이어티입니다. 전부. 인간과 인간의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강호님이 분신유충, 왕과 신하 사이에는 충으로 맺혀야 되고, 부자, 형제, 부부, 남녀, 형제, 친구, 유신, 친구는 신의, 이런 식으로 휴먼 릴레이션십, 휴먼 소사이티, 이거에 대한 성찰이죠. 공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석가라는 그 존재는 이것은 내세에 대한 성찰과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기본은 내세, 자연, 그리고 어떤 그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양과는 근본적으로 멘탈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서양과는 아무리 노력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완벽한 이해라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서 이러한 의식구조 속에서 동서양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충돌이 언제 생기느냐? 많은 견해가 있지만은 동양이 서양에게 뒤처지기 시작했다. 서양 문명이 동양 문명을 추월한 그 해를 177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을. 왜 그럴까요? 1776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대단하죠. 1776년에 애덤 스미스의 자본론이 발표됩니다. 그 얘기는 서구적 자본주의가 정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1776년 같은 해에 미국 독립선언이 발표되죠. 1776년. 그것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서구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의 충돌이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서양의 기본 철학이 굴복시키거나 굴복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계를 전부 식민 제국주의에서 정복해 나갔던 그런 역사 속에서 과연 이 세 나라는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의 그 집테마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그 서양에게 침략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 1840년에 아편전쟁부터라는 건 아시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오랑캐들이 그냥 남쪽에 홍콩 그 광주 그 지방 와서 분탕질 치는구나. 아주 가볍게 봤죠. 가볍게 보았는데 나중에 이 중국이 약속한 데 그 조약상 이행 안 하고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미, 불, 연합군이 중국을 쳤는데 북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다 이화원 불태워버리고 그때 뭐 온갖 약탈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중국 그 정부는 저기 열하, 박지원의 열하에 그게 있죠. 그 열하로 도망가 버리고 몇십 년 후에나 돌아올 정도로 완전히 만승차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양의 문명의 그 우수함 그리고 신무기 등의 그 무서움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만 명치유신해서 대개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도 정말 피비린내 나게 뼈저림 그리고 정말 피눈물 나는 개혁의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그 개혁에 성공을 했고 중국은 성공을 못한 것 뿐이죠. 물론 조선도 개혁에 몸부림을 쳤죠. 그런데 그것은 조선의 개혁은 중국의 모방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를 하게 되느냐. 이 중국도 그렇지만은 제일 먼저 이게 이 일본이 메이지 이신이라고 하죠. 명치 이신이라고 대개혁을 하는데 그것도 이 아편 전쟁의 영향이 큽니다. 그 청나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 불과 2만도 안 되는 영불 연합군에게 완전히 박살나는 걸 보면서 이거 아니다. 이거 이대로 쓰면 안 되겠다. 완전히
이 견해를 바꿔가지고 나라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것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 아닙니까? 명치 유신. 자, 그렇다면 우리 중국을 봅시다.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몇 년 됐어요. 지금 이 대단한 나라인 것이 중국이 아마 이거 인류 역사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마오쩌둥하고 스탈린일 겁니다. 스탈린. 실제로 그 죽인 사람들 보면은 죽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생명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죽인 거니까. 그걸 보면은 히틀러가 더 사람을 많이 죽인 거거든요.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을 죽이고 그랬지만은 이 스탈린이 한 5천만 명 죽였고, 그리고 이 중국에서도 문화혁명에다가 그 다음에 대약진 운동, 그 다음에 국공내전 등등 해가지고 그 모택동 같은 경우도 한 5천만 명 정도 사람이 희생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 사진이天安문 광장에 딱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3명의 위대한 인물이 없으면 오늘의 중국이 안 됩니다. 그게 누구냐? 마오쩌둥, 그죠? 그 다음에 저우얼라이, 그리고 덩샤오핑. 그래서 한 중국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모택동은 마오쩌둥은 산이요, 저우얼라이는 물이요, 그리고 덩샤오핑은 길이다. 참 맞는 말이죠. 뭐냐? 마오쩌둥이 왜 산이냐? 이념의 산을 만든 거죠. 아주 흔들리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이념,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봉우리가 있고 그 산은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자본주의를 하지만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와 독특한 자본주의를 하죠. 이 때문에 서구적 잣대로 중국을 보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상으로 일컬어지는 저우얼라이. 저우얼라이가 왜 위대하냐니까 제갈공명하고 똑같이 1인자가 되려고 시도한 적이 없어요. 영원한 1인자로서 서포팅하고, 그리고 1인자와 3인자를 전부 이어주는 그런 물과 같은 강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덩샤오핑은 그 강물을 헤치고 나와서 우리 중국이 가야 할 길은 여기라 하고 길을 제시한 그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세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이루어놓은 물결이 지금도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자, 근데 중국은 왜 개혁에 실패했느냐? 중국이 한 개혁 개방 정책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중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엠파이어라고 하는 청제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죠. 청제국은 제국은 유지하면서 중화사상과 청제국은 유지하면서 중국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학문을 이용한다. 그래서 중국 개혁의 핵심은 중체서용입니다. 이건 딴 말로는 동도서기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일단 동도서기, 중체서용. 그래서 우리가 정토했는데, 자, 그런데 중국의 이 중체서용 개혁 정책이 왜 실패할 수가 있느냐? 예컨대 대포의 예를 들어봅시다. 비교해보니까 중국 대포하고 서양 대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대포를 들여와야겠다. 그 큰 나라에서 대포를 들여오는데 그걸 매번 사올 수 없잖아요. 처음엔 사오지만 대포하고 탄환을 사오니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대포를 만들어야 되겠다. 탄환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대포 공장 만들고 탄환 공장 만들죠. 그런데 전쟁 무기라는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개발되고. 근데 기술이 없으니까 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새로 개발한 것만 사다가 쓰고 그거 안 되니까 우리도 기술 개발해야 되겠다. 기술을 개발하려면 기초학문이 있어야죠. 기초학문이 있으려면 전반적인 학문 특히 나가서 이 기초학문을 완벽하게 익히려면 기초 철학까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학과 사상까지. 근데 이 머리는 잘라버리고 몸과 같은 하체만 끈 말하자면 기술, 서양의 기술을 문명만 배우자고 하고 머릿속에는 중국이 천하의 으뜸이고 나머지는 전부 오랑캐라고 치고 하니 이게 개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개혁하더라도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이 대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중국의 중체서였죠. 그래서 중국의 그 많은
개혁과 개방 노력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중앙사상은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침략이나 아니면은 독일,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자의 침략에 한 150년 동안은 풍물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대가를 톡톡하게 씌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중국 사람은 중체 소형해서 뒤집어 얘기하면 머리를 안 바꾼 거 아닙니까? 머리를 안 바꿨죠. 그러니까 머리를 안 바꾸니까 중국의 스피릿, 정신, 그리고 문화적 자긍심, 그리고 콘텐츠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발달하니까 오늘날과 같은 콘텐츠의 시대, 문화의 시대, 또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의 시대, 정체성의 시대에는 오히려 이러한 중화사상이라는 것이 중국의 발전하는 거대한 원동력이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뒤집어서 전화 위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중국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요. 너무 놀랍게도 서양 영향 거의 안 받아요. 중국 가보세요. 콘텐츠 그렇게 많은가? 전부 차 마시잖아. 차 문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미술도 그렇고. 지금 젊은 사람들, 돈 많은 신흥부자들이 와인 마시는 그런 부위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유행일 뿐이고 중국 문화는 하나도 변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이 중국에서 배워온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서양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100% 그대로 배워왔지만은 이 중국과 일본이 하는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 달라요. 중국에 배워온 자본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를 하면서 자본주의 하잖아.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이 중국인의 눈으로 볼 때 서양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권이 다 있다고 얘기하고 왜 한 개인의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중국에게는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 민자는요 개인이 아니라 우선 인민입니다. 인민과 국민은 말장난 같지만 국민은 하나의 퍼스널한 그런 존재이지만 인민은 우리예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민들이 누리는 민주주의와 북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는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괄호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 괄호 속에 뭐가 있냐면 서구적 민주주의, 서구적 자본주의라는 이 괄호를 우리가 띄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우리 체질에 잘 안 맞을지도 모르는 개인 중심으로 하는 개인을 위한 민주주의, 개인을 위한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전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요구하는 자유와 인권, 내 개인을 위한 인권과 자유지 우리 모두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착각이 뭐냐? 서구적인 것은 곧 참이다 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한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굳이 말을 붙이자면 중국적 자본주의, 중국적 민주주의를 하니까 서구적 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 보면 중국은 민주주의도 안 하고 자본주의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중국 저거는 허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우리가 있는 개인을 위한 나만을 위한 그 가로를 댄다는 중국적 자본주의, 중국적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중국이 개혁이 실패한 이유이고 그 실패한 개혁이 오늘날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는 이유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요, 참 대단한 이 요소가 있는데 중국이 왜 두 개의 중국을 허용하지 않느냐?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권력이 분할될 때 항상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이. 북공 분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청나라가 멸망하고 또 같은 뭐든지 여기 보시면은 칭기스칸 이렇게 다른 권력이 들어왔을 때 중국이 뭐 3분의 1을 죽였죠. 만주족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뭐 5분의 1을 죽였죠. 태평천국에 만들어버렸죠. 그때 5천만 명 죽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중일전쟁 때 2천만 명 죽고, 북공에 대해 1,000만. 이런 식으로 정치 안정은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할 때 있게 된다기 때문에 중국 정치의 제일 큰 원칙이 절대 두 개의 중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중국이 티베트 이렇게 해서 유혈 진압을 하고 대만을 왜 그 조그만 땅덩어리 떼어주면 될 텐데 왜 허용을 하느냐. 두 개의 중국을 허용할 때 중국에 대제해 오기 때문에 이 딴 건 아무건 몰라도 절대로 두 개의 중국만 허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만 독립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쟁을 치르더라도 절대 독립 안 시킵니다. 홍콩 누구죠? 덩샤오핑 그랬죠. 그래서 50년 자본주의 하고 싶으면 해라. 50년 해라. 그리고 50년 지난 다음에 그래도 자본주의 의식이 좋으면 또 해라. 50년. 100년도 좋고 200년 좋다. 단 분리독립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 오케이. 그러나 하나의 중국은 네버 체인지. 그게 바로 중국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덩샤오핑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라는 것이 밖으로는 평화요. 그리고 안으로는 정치 안정이라는 것이 분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개혁을 했느냐? 일본과 중국은 굉장히 다른 개혁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가정은 머리를 그대로 두고 중화사상과 시스템을 그대로 두어 완벽하게 바꾼다고 했지만 결국은 중화사상 그리고 이 시스템을 안 바꾸다니까 이 청나라 제국은 멸망을 했지만은 그 후에도 중화사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그 150년 동안의 소모를 겪었죠. 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그 중국적이라는 것은 어떤 정통성 내지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한데 비해서 일본 같은 나라는 굉장히 중국하고 다릅니다. 일본은 섬나라죠. 섬나라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자도 그렇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섬나라와 중국과 같은 대륙은 근본적인 멘탈리티가 다르죠. 중국에는 모든 게 다 있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섬나라는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이 고립된 그런 지역에서는 남의 문명, 남의 문화, 남의 물질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독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국가의 경우는 섬나라 특징이 뭘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걸 주저하지 않지만은 일단 받아들이면 자기 걸 만들죠. 전부 자기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화 시키죠. 예를 들어서 한자를 받아들여서 가다카나 히라카나 만들고 그리고 영어도 막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쓰는 영어도 아니고 일본말이죠. 일본말 보면 일본 총장님도 계시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일어 가운데는 우리가 영어인지 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영국 사람,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 그런 영어가 많습니다. 예컨대 저기 센타비루 그게 뭐겠어요? 센타비루. 센터 빌딩. 센터 빌딩이 센터 빌딩이니까 센타비루. 프리다. 프리 아르바이터. 그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하는 거,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라지 카셋. 그거 뭔지 아세요? 라디오 카세트. 근데 제일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색부하라. 아세요? 무슨 말이지? 색부하라는 말은 섹슈얼 헤라스먼트입니다. 성추근거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이걸 딱 잘라가지고 색구수할 하라스멘토. 그 말을 갖다가 색구 하나를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일본에 넣으면 일본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서구적인 그것도 전부 일본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와죠, 와. 평화, 하모니, 와. 그래서 일본 옷을 갖다 와복이라고, 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전부 화식 하는 것이 뭐 전부 일본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화라는 얘기가 바로 벼화자네, 벼화자와 입구자네요. 그러니까 쌀밥을 같이 먹는다.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다. 쌀밥을. 이것이 바로 평화의 화자의 출발입니다. 이거 와. 그 다음에 일본 문화의 특징은 이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 주군과 그리고 부하의 관계인 온 이것을 중요하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메이와쿠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교육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대신에 어떤 이 자기에게 주어진 틀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을 벗어나거나, 근데 그 틀을 벗어나는데 힘이 세서 벗어나면 그냥 드는데, 힘이 약해서 그 틀에 안 맞으면 거기에 집단 왕따를 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지메라는 것이죠. 일본 문화. 근데 우리나라의 왕따하고는 달라요. 일본의 왕따 같은 경우는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리더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왕따를 되게 이지매들죠.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의 개혁에 대해서 봐보면, 그리고 이제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다 보니까 일본군의 가장 큰 특징이 이치넨마이라고 해서 모든 게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우리 문화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찌개 문화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한 상에다 이렇게 찌개 놓고서 숟가락 다 퍼먹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진짜 가는 거. 그것이 우리는 일종의 그 찌개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인데 비해서 일본은 이렇게 전부 도시락 같이 전부 한 사람 앞에 한 상씩 주는 이런 이치넨마이 그런 문화가 철저하게 발달한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이죠. 그 일본 회식, 가이세키 같은 일본 회식 장면 보면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쭉 넣어놓고 여기에 불판도 쫙 놓고 부위도 같이 먹고 찌개도 같이 먹고 탕도 같이 먹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절대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일본에서는 그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일본에서 아마 감사합니다 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땡큐, 당케, 넬스 이게 전부 그리고 뭐 이게 베트남 말이고 까먹은 거죠. 베트남이 그 중국 문화권인 거 아시죠? 그 왜 베트남이 알파벳 쓰냐면 불란사가 먹은 다음에 문화 침략하기 위해서 한자 못 쓰게 하고. 그래서 까먹은 것이 뭐냐면 감은입니다. 은혜를 느낀다. 감은. 그 다음에 우리 그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게 통킹만 공격이죠. 통킹문을 갖다가 한자로 쓰면 동경이에요. 통킹문. 이런 식으로 한자 문화인데 일본의 같은 경우는요, 이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건 아리가도 고사이마스예요. 아리가도 고사이마스가 이거 말 그대로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뭘 고마운데 뭐 어려움이 있어요. 이상하잖아, 고맙다는 말이. 은혜를 느낀다, 그건 알겠는데 일본 말로 아리가도 고사이마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뭐냐? 당신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그 은혜를 되돌려 갚지 못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미마생, 죄송합니다죠. 죄송합니다가 이게 직역을 하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뭐가 끝나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이 나한테 베풀어진 은혜를 갚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거죠. 스미마세. 이런 식으로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장 중요한 일본 가치 중에 하나이고, 자기의 분수, 영치를 알고, 오카시라고 해서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주는 그런 문화.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 일본은 어떤 식으로 개방을 했느냐? 일본은 중국이 당하는 걸 봤잖아요. 중국이 그 아편 전쟁으로 2만여밖에 안 되는 그 영불연합군한테 거대한 청제국 당하는 걸 보고 우리도 철두철미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데 중국은 소위 그 중화사상이라는 국가적 자존심 내 문화적 우월감에 의해가지고 소위 그 중체 서형을 바꾼 데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서양을 바꿨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동양적인 요소는 후진적이고 낡았고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꾸고 버리고 서양적, 특히 서구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명치유신을 하는데, 명치유신이라는 것은 일단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메이지유신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일본이 이중정부인 거 아시죠? 이중권력 구조. 이 섬나라의 이중권력 구조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영국도 이중권력 구조죠. 영국도 왜 이중권력 구조냐? 왕은 있는데 통치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 이게 아직도 있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패러먼트, 의회가 있잖아요. 저 권력이 이중구조고 뭐 크로멜 때부터 해가지고 1600년대는 왕권과 의회 권력이 비틀기게 싸우잖아. 그래서 결국은 의회 권력이 성공을 해서 그 1600년대부터는 소위 왕권과 왕권 상대일 뿐이고 나머지는 막부 후 소위 효군에 의한
이중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국도 의회와 망하네요. 그러니까 일본도 덴노라고 하는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국가적 상징 요소를 뿌리고 실제 권력은 쇼군이라고 하는 군사정권이 가지고 있어요. 군사정권을 뭐라고 하죠? 막부라고 그러죠. 막부. 막부라는 것은 군사정권이 그 장군들이 그 천막을 치놓고 거기서 지휘를 내기 때문에 막을 치는 곳이다. 막부라고 써서 그 막부 정권이 쭉 내려왔는데 명치 유신을 통해 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느냐? 막부 정권을 없애버리고 중앙집권제, 덴노 중심의 중앙집권제로 완전히 다 바꿔요. 체제부터 바꾼 거죠. 체제부터 바꾼 다음에 완벽하게 시스템을 바꿔서 교육 시스템, 군사 시스템, 그리고 종교 시스템, 이 신도가 여기 있는데 신도는 일종의 일본의 민속신앙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덴노를 갖다가 하나의 신도의 정상으로 놓는 신교화를 시키면서 완전히 해가지고 이 메이지유신이라는 것이 막부 폐지한 중앙집권제 덴노 중심제로 하고 그 다음에 종교도 정비했고 민속 종교를 정비했고 덴노를 천전 신으로 통합시키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쭉 이런 식으로 국가를 바꿔나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일본도 어느 식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약 2년에 걸쳐가지고선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다 돌았죠. 그러면서 그 서양 시스템에서 최고의 것만 빼다가 프랑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고 영국의 군사제도를 배우고 독일의 법제도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만 따다가 일본의 국가라는 것을 머리끝에서 바꿨는데 완벽히 바꿨죠. 완벽히 바꿨는데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중국하고 달리 어떤 이 중화 사상 같은 것이 없는 완벽한 서양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오늘날의 일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이렇게 서양화가 되게 된 가장 큰 저변에는 제일 중요한 이치명은 1만 행까지 들어오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이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의 총체적 스승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민의 총체적 스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우리가 볼 때는 이 1만 행짜리가 제일 고액권하네요. 근데 서양의 서양돈하고 동양돈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서양돈은 스킨십이 제일 많은 돈에다가 제일 훌륭한 대통령을 넣습니다. 그래서 1달러짜리가 조지 워싱턴 하네요. 그리고 고액권으로 올라갈수록 잘 모르는 사람 봐요. 그 현존되는 제일 고액권이 대통령도 아닌 누구죠? 그러니까 누구지? 네, 있죠. 학자, 번개, 피르치 말이라는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 이 100불짜리 들어가잖아요. 미국은 1불짜리가 제일 친한 대통령인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 그다음에 5불짜리가 링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터키도 동양이기 때문에, 터키는 돈은 모조리 아타투르크 얼굴이 들어가 있죠. 그때 비해서 일본의 최고액권이 바로 1만 행짜리인데 거기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또 일본 국민들은 이 후쿠자와 유키치를 존경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니까 주장한 것이 탈아론입니다. 탈아론. 다츠아 니오. 탈아론. 이 탈아론이 뭐냐?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이 되자는.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이 되자. 또 하나는 왕권 류사이, 화혼양제. 이건 뭐냐면 일본의 스피릿으로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더 발전시키자는 그 얘기죠. 자, 근데 이런 타라이과 화혼양제 정신으로 국가를 완벽하게 개조를 해서 일본이 불과 20년 만에 강화도 조약을 맺을 정도로 하나의 강대국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대전 때 아주 놀라운 비상을 합니다, 일본이. 일본이 그 참전국주에서 성전국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그 유럽에다가 물자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벼락부자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나온 말이 벼락부자 한 말이 일월성자에 세금자, 돈금, 나리킨이라는 말이죠, 나리킨. 나리킨이라는 말이 벼락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차 대전 때 일본의 국부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쭉 축적을 쌓다가 결국은
2차 대전으로 막을 내렸지만은 바로 이러한 탈라 입구, 와혼양조라는 것이 일본이 세계 그 다음에 전쟁에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을 해서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드디어는 미국을 추월하기 직전까지도 갔던 거대한 경제 대국까지 성공을 했죠. 그 효과가 바로 여기에는 탈라 입구 정신, 와권조사의 정신이었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고 콘텐츠의 시대이고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 시대라는 얘기죠. 근데 이 참 좋은 정책이었던 탈아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이 되자 여기에 함정이 뭐냐 이것은 자기 구정입니다. 동양인이 어떻게 유럽인이 돼요? 자기 구정이죠. 또 하나 화원양대라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모방과 복사죠. 그래서 일본은 따라하는 거 굉장히 잘할 수 있지만은 이 창의적인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21세기에 들어와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너무 서양화가 됐는데 서양적인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본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것이 탈라입과 화원양대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일본이 존재하는 강대국 일본이 존재하는 가장 그 근저에 깔려있었던 이것이 완벽하게 전환되지 않는다면은 아직 앞으로도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개혁 개방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객관적으로 알면 밖으로 나가서 외국을 다니면서 외국인과 얘기해보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볼 때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싸이가 등장했다. 어떻게 싸이가 등장했겠어요? 싸이의 노래, 첫째, 싸이의 노래가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서. 둘째, 싸이의 인물이 너무 훌륭해서. 또 세 번째는 싸이의 음악이 너무 트렌드를 앞서가서. 네 번째는 그동안 우리 한국 기업과 국가 이미지가 꾸준히 올라가서. 어느 것이겠습니까? 4번이죠,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싸이가 등장한 게 2012년 9월입니다. 노래가 나온 건 7, 8월인데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뜨기 시작한 것이 2012년 9월이에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가면 강남 스타일을 사랑해요. 강남 스타일. 그런 아무도 모르는 강남 스타일을 전 세계에 유행시켰다는 그 저변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삼성, LG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느 나라에 가도 백화점 제일 좋은 자리에 삼성, LG TV가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 그리고 이건 도요타뿐이 아니라 전국, 전 세계 어딜 가도 현대차, 기아차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베트남 가면 택시들이 전부 기아차고. 그런가 하면은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다 잊어버려요. 물어보면 다 몰라.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면 몰라. 무슨 일이 있었죠?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 서울올림픽이라고. 그럼 한국 몇 등 했죠? 그거 몰라. 한국 몇 등 한 줄 아세요? 서울올림픽에서? 네? 4등 했습니다. 4등. 올림픽에서 4등 했어요. 한국이. 물론 홈그라운드 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건 다 알아. 그러면 야 홈그라운드인 한국에서 열린 서울올림픽에서 4등을 했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00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럼 또 월드컵 다 알아요. 그럼 한국 몇 등 했냐? 4등 했죠. 진짜 그 서양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그 2012년 여름에 월드컵 직후에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 세워에서 여권을 딱 보더니 코리아 넘버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전 몇 년 전만 해도 스위스에 가면은 너 돌아갈 비행기표 있냐? 너 왜 왔냐? 현금 얼마 가지고 있냐? 온갖 참 자존심 상하는 거 다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딱 매일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여권 딱 보니까 코리아 넘버원 그리고 프리패스 국가의상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하고 싸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때부터 현대, 삼성, 대우, 이런 LG 그러한 물질적인 거의 그 쇼핑 리스트도 있지만은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이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세계 사람들이 암암리에 그런 그런 질문을 가진 거예요. Who is Korea? Korean. 한국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What is Korea? 한국이란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월드컵에서 4등을 하고 인구 5천 원밖에. 근데 거기다 결정타를 던진 거예요. 뭔지 아세요? 2012년에 8월, 7월에 열린 런던 올림픽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쭤보면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몇 등 했냐고 그러면 아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몇 등 했습니까? 고소한 점 물 좀 마시고. 기억 안 나세요? 런던 올림픽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르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5위 했습니다. 5위. 1위가 중국, 미국, 3위가 영국이에요. 한국이 우승했듯이 톰 그라운드니까, 런던 올림픽이니까. 3등 영국, 4등이 러시아인가 그렇고, 5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5천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세계 올림픽에서 5등을 한 거예요. 5등을 했는데, 이 나머지 4나라는 영국 홈그라운드 빼고는 지금 우리가 5등하고 6, 2, 7, 8위에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다 우리 뒤에 쳐져 있어요. 근데 코리아라고 하는 동양에서 온 쬐끄만 나라가 5등을 하니까 그 중에 영국 빼놓고 영국, 독일, 미국, 중국, 러시아 이 3나라는요. 첫째로 3나라 모두 인구 1억이 넘는 인구 대국입니다.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수백 배가 되는 영토 대국이에요. 러시아 인구 한 2억 되고, 미국 인구가 2억 6천만이고, 중국 인구는 14억입니다. 땅덩어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나라들이 1, 2, 3, 4등, 1, 2, 4등을 하는데, 인구 5천만 된다고 국토 넓이가 10만 평방미터 될까 말까 한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이게 4위를 하니까, 5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폭발한 거죠. Who is Korean? What is Korea? 그때 싸이가 나온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래가 재밌고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 근데 그 가수가 죄송한 말이 있다면 탄자니아 가수다. 미얀마 가수다. 아니면 뭐 부탄 가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선진국들 자존심 있잖아요. 문화적 자존심. 우리가 어떻게 인류 국가가 죄송한 말입니다만 3류 국가의 유행가를 듣느냐. 그런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나라 정도의 대중음악이라면 우리가 즐겨도 창피하지 아니하다는 자신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빵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26억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이 세계적인 커진 이유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한민국이 독특한 것이 참 너무 참 희한한 것이요. 전 세계에서 아메리칸 팝송을 밀어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듣는 거 보면 좀 K-팝이죠. 한국 음악이죠. 미국 노래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관람객 1000만이 넘은 게 15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인가 3개 빼고 전부 국산 영화죠. 헐리우드를 밀어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컨대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요. 이 프랑스가 제일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게 미국의 대중문화의 침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샹송인데 90년대는 하도 젊은 사람들이 샹송만 들어대고 안 듣고 미국 팝송만 들으니까 아예 쿼터를 만들어가지고 방송되는 대중음악의 40% 이상은 불어로 하라고 그거 아예 못 박아버렸어 법으로.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요즘에는 프랑스 가수들 전부 영어로 노래하고 샹송이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 샹송 들어보신 적 있어요? 라디오에서? 없죠? 또 혹시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프랑스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런데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팝송, 영화 그리고 또 지금 한류라는 거 등등없이 다 휩쓸고 다니는 이게 뭐냐? 바로 그 열쇠가 이제 지금부터 거의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 한류 배우들은 전부 똑같이 생긴 게 문제라서 그렇지만은. 근데 이게 그 굉장히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드라마는 참 첫 회를 보면 끝에 다 알잖아, 그죠? 첫 회 딱 보시면 끝에가 어떻게 끝날지 다 알죠. 되게 보면 되게 정석이 뻔하잖아요. 재벌리세 꽃미남 나오죠. 재벌리세 꽃미남. 그 착해 또 게다가. 거기다가 돈은 없지만 꿋꿋하고 예쁘게 생긴 여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또 돈 있고 예쁘게 생긴 악녀가 나오죠.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 하다가 딱 가는데 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죠. 우리 서민들이 바라고 있는 신데렐라 신드롬에다가 아메어사 출두야 신드롬에다가 신분상승의 꿈도 이루어지는 대리충족이지만 이게 되니까 이 동남아나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특히 한류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거기는 베트남이 불교 국가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이 정확하게 보면 유교 국가입니다. 한자로 나버리기 때문에 유교. 근데 서양 그 미드라고 그러죠. 미국 드라마 보면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담배 탁 꼬라물고선 하이 존 그러잖아.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아무리 막장 드라마라 하더라도 며느리가 시아버지 들어오면 이러는 쓰잖아요. 그런데 정서가 통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저변에는 역시 한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멘탈리티가 있다는 얘기죠. 나오죠. 자, 지금부터 한국이 왜 독특한 나라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10년경 이 당시에 식민 지배를 하지 않았거나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 5개밖에 없었습니다. 놀랍죠? 다 먹고 먹혔어요. 다 이 지구가 몽땅 식민 지배를 하거나 식민 지배를 당하거나 그런 나라인데 딱 5개 나라가 식민 지배를 안 했거나 안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스위스는 산악국가죠? 네, 산악국가죠. 네? 요거요. 산악국가는 당시에는 비행기 없던 시대에 식민지를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가 있어야죠. 배가 있는데 내릴 때 무슨 항구가 있어. 근데 주변에 전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강대국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가가지고 항구 빌려줄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식민 지배를 꿈도 못 꾼 거죠. 영구 중립을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안 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타일랜드는 왜 식민 지배를 안 당했느냐? 지금도 여기 사람들 말이죠. 타일랜드, 네팔, 이디오피아, 라이베리아 긍지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 안 당했다 이거야. 그러면 타일랜드를 왜 식민 지배를 안 당했느냐? 영국이 인도 먹었죠. 인도 먹었어요. 그래서 점점 동지를 해갑니다. 저기 그 프랑스가 베트남 먹었죠. 베트남 먹어서 점점 서진을 합니다. 그러면 서진하는 프랑스와 동진하는 영국이 어디서 만나요? 타에서 만나죠. 타에서 만나면 어느 한쪽이 양보를 안 하면 전쟁 날까 뻔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놔두자. 그래서 군사 완충지로 놔둔 겁니다. 얘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타이 침략지배를 안 됐어요. 여기 네팔은 뭐냐? 네팔은 왜 식민지를 안 당했냐? 죽어라고 영국 애들 기어 올라가 보니까 가져올 게 없어. 탑답이 없어. 죽어라고. 그리고 부르카 용병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용감한 군인들 있잖아요. 싸움이 나면 끝내주는. 싸움을 잘하는데 가져올 게 없어. 그거 굳이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다 그러고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는 왜 안 먹었냐? 이디오피아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나라죠. 그 전에는 1861년에 스웨이드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 애들은 전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가서 인도로 갔죠. 인도 아시아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스웨이드 운하가 뚫리니까 여기 돌아갈 때는 이쪽에는 거의 의미가 없고 여기는 식량 보급기인 몽바사라든지 희망국이라든지 이런 기지만 중요하고 여기는 사막만 있고 별로 의미도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했죠. 관심을 안 쓰다가 1861년에 스웨이드 운하가 뚫리니까 여기에 이 배들 전부 일로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중요한 해협에 자리 잡고 있고
이 길목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 이티오피아의 군사력 일충기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이태리 할 것 없이 소위 그 제국주의자들 전부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분탕 조치고 전쟁이 벌어질 직전이니까 스톱. 더 이상 그러다가 우리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건 그냥 중립으로 놔두자. 그래서 여기도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여기 안 먹힌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라이베리아가 있습니다. 라이베리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나라예요. 라이베리아 그러면 요거를 알파벳 그대로 읽어보세요. 리베리아죠? 리베리아란 말이 무슨 말에서 온 것 같아요? 네? 리버티, 해방, 자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1820년대에 민족주의 운동이 막 불고 그러는데 이 유럽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노예 문제였어요. 노예 제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에서 결국은 남북전쟁까지 갔지만은 그 남북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남북전쟁 가기 전에도 노예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거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노예를 움직이느냐 해가지고 하도 골치 아프니까 일부 주에서 노예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여기다 갖다 버렸어요. 이 라이베리아 여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야말로 오지죠. 여기다가 노예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 거지만 버림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해방된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자유를 얻었다 해방했대서 나라 이름을 라이베리아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이 그때의 대통령이 먼로 대통령이에요. 제임스 먼로 대통령, 5대 대통령, 미국 5대 대통령 먼로 대통령인데 이 사람들이 그 백인들의 속마음을 모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고마운 나라의 대통령에서 수도 이름을 먼로비아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라이베리아 수도가 먼로비아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국주의자들이 여기가 라이베리아고 여기가 뭐냐? 시에라리온입니다. 시에라리온 들어보셨죠? 저기 누구지? 그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유명한 그 시에라리온이 무슨 뜻이야? 리온은 레온, 라이언이죠. 라이언. 그리고 시에라는 마운틴, 산맥입니다. 사자의 산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에라리온하고 라이베리아하고 나라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노예를 갖다가 라이베리아에다 갖다 버렸고 영국도 노예제를 폐지하면서 이 시에라리온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 두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미국은 그래도 양심이 좀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로서 개신교 국가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풀어준 노예 나라를 또 먹냐 그냥 뒀는데 이 파렴치하게 짝이 없는 영국 사람들은 저걸 다시 먹었어요. 시에라리온을. 그래서 시에라리온은 다시 식민지가 되고 이 라이베리아는 식민지가 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식민지배를 하거나 식민지배를 당한 거죠.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 식민지배를 하거나 당한 나라들이 전부가 다 백인들이죠. 기독교 문명권이고. 그런데 딱 두 나라의 예외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딱 두 나라만 그 백인 지배를 안 받았어요. 왜? 일본이 스스로 개혁을 해가지고 강대국이 돼서 그 외국인들, 백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조선은 외국 서양 백인들의 지배를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얘기해서 일본은 백인 지배를 안 받았지만 스스로 100% 백인화됐죠. 서양화됐죠. 근데 우리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 대신에 어느 정도 일본화는 됐다고 하더라도 백인 문명권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전혀 안 받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와인 이야기 할 때 왜 우리나라에 와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와인 문화가 들어온 이유가 백인이 가는 곳은 반드시 와인이 따라갑니다. 왜? 기독교에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아니에요. 그래서 와인의 최고의 CF 스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 빵을 들고 한 손에 포도주를 주고 이것은 내 몸이요 내 육신이요 이것은 내 피니라 해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이 어디 식민지를 가거나 새로운 땅에 가면 반드시 가져가는 게 제일 먼저 포도나무를 가져가죠. 왜냐하면 포도주를 담아서 가져오기가 어려우니까 심어가지고 짜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런 기독교 문명이 전혀 안 들어와봤자 뭐 한 마을에 한 대여, 그러니까 큰 도시에 한두 개밖에 없는, 그렇게 기독교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 와인의 문화도 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와서야 대한민국의 와인이 늦게 들어온 이유가 바로 기독교의 지배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백인들의 지배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딱 준 정치가 뭐냐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아마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한글을 많이 하는 국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일본 사람들. 민족 정체성을 안 버렸죠. 한글도 있고 민족 정체성, 문화 정체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한국 사람 식민지배 당했어. 35년간. 그런데 민족 정체성, 문화 정체성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알토란 같은 순수한 한국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해방이 됐습니다. 그죠? 1945년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그때 물밀듯이 서양 문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서양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것이 남북으로 분단이 됐죠. 북한은 저 삼류 국가였던 소련, 가난했던 소련이 들어왔고, 남쪽은 최강대국된 미국이 들어왔죠. 그리고 개신교 국가고 저쪽은 종교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친 서양 문화는 고마운 문화죠. 일단 우리를 해방시켜준 고마운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당시에 일본을 이긴 상전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대한 국가였겠죠. 그런 나라, 그러한 미국의 문명과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고 흠모할 만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징이 중국은 전혀 안 받아들였고, 중화서관 때문에. 일본은 100% 안으로 순수하게 완전히 흡수했고, 근데 한국은 한국의 정체성 그대로 갖고 있는 반면에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그 서양 문화를 우리식으로 왜곡 내지 변질시킨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리티를 중요시 여겨서 원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이것이 대한민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 화혼양제, 다시 여기서 일본이 했던 와권교사에 일본의 화혼양제,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순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한혼양제가 가능하죠. 한혼양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서양 것을 오리지널로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양혼한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정신 멘탈리티를 가지고 서양적인 소재를 소화할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서양인이 돼가지고 서양인의 입장에서 한국 콘텐츠를 혼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일본의 문화가 너무 일본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서양적인 것인데 일본화돼서 너무 일본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먹혀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있고, 중국은 또 너무 또 전통적이고 중국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은 한국은 서양에도 먹힐 수 있고 동양에도 먹힐 수가 있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류라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한류라는 것이. 한류라는 것이 그냥 남의 나라가 너무 이질적이면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뭔가 내가 스스로도 이해가 되고 즐길 수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한류가 이게 꽃을 피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것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글로벌 믹스형이다. 글로벌 믹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글로벌 믹스형 의식 구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세계에 유일무이한 그런 독특한 의식 구조가 바로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을 안 했고, 개방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일제시대 때로 일제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좌절이 됐지만은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처럼 지금 과감하게 개방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뭐 대학 평가에도 글로벌 점수라는 게 있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 가면요, 독일이 국경이 9개입니다. 세계에서 국경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하고 소련이 14개씩 같아요. 근데 독일이 그 조그만 나라가 36만 평방킬로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국경이 9개요. 한번 들어볼까요? 맨 위에 덴마크 있죠. 덴마크 밑에 네덜란드 있죠. 네덜란드 밑에 벨기에 있죠. 벨기에 밑에 룩셈부르크 있습니다. 그 옆에 프랑스 있죠. 그 옆에 스위스 있죠. 그 다음 오스트리아 있죠. 체코 있죠. 폴란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경이 9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전쟁의 룰, 그리고 국제 관계의 룰을 알아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싸웠기 때문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지면 얼른 꼬리 내리고,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 키우면 다시 또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일본 역사에서 외국 군대가 일본 땅에 발을 들인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처음으로. 메가더 원수가 처음입니다. 일본이 그 1945년 9월 초에 미국 군대가 진출한 것이 일본 땅에 외국 군대가 들어간 첫 경험.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일본 분 계신데 죄송하지만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한국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젊은이들 그러죠. 광개토 대왕배요. 그 드넓은 만주벌판에 말갈기를 휘날리며 그 말을 살리던 그 광개토 대왕의 그 고구려의 그 시대가 우리가 가장 빛난다. 그렇다면 일본 역사에서 임진왜란에서 조선은 침략해봤지만 일본 역사 언제 만주의 말을 가지고 샹하이를 먹고 미얀마까지 진출하고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하고 언제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일본 가보면은 그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암암리의 그 시대 제국시대도 그리워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제국시대 때 무슨 그 제로생이라든지 등등할 거 없이 그런 책들이 독일할 정도로 있는데 그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욕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광개토강을 잘 자랑스러워하면 그 사람들도 말은 못하지만 그때가 어찌 보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게 역사가 그렇다는 것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건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빨리 이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독일 얘기를 갖다 9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 독일 사람 같은 경우는 국경이 9개나 되기 때문에 로마 시대부터 고대 로마 시대부터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아니 인종이 막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글로벌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글로벌이라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 그 글로벌이면 뭐 새삼스러운 거냐? 그 제가 제일 놀란 것이 1975년에 처음으로 독일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그 유학을 하시고 그날 첫날 형님 댁에서 저녁을 먹는데 밥상에 올라온 반찬이 놀랍게도 거의 한식 비슷해요. 근데 형님 말씀이 여기 반찬에 국적이 식재료의 국적이 6개라는 거예요. 6개. 이건 네덜란드 토마토에다가 중독의 양송이 버섯에다가 이런 식으로 6개라 국적이. 더 놀란 것은 300명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제가 입주를 했는데 그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 국적이 35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글로벌이 너무 치밀어내가지고 상상하지 그게 아닌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학에서 글로벌 점수를 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 글로벌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의 개방 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나라였다는 얘기죠. 그런 거기에다가 개혁 개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경제 영토도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이게 아시겠어 시장이 이렇게 넓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발전해왔고요. 그 얘기 아까 얘기했죠. 런던 올림픽으로. 그런가 하면 참 놀랍게 발달해왔죠. 1964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1억 달러 수출 달성했다고 난리 났었죠. 1억 달러. 근데 지금 2013년에 1조 달러 돌파했죠. 1조 달러. 이런 식으로 정말 엄청난 그런 발전을 해온 거기에는 바로 이런 개혁 개방과 그리고 또 이 글로벌 믹스형인 그런 의식 구조가 크게 작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사회통합이 가장 문제죠. 사회통합이 지금 너무 갈등이 심하고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갈등이 다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개인을 위한 서구적인 민주주의 자본주의인데 지금 동양의 가치가 자꾸 부상을 하면서부터 공동체적인 우리라는 것이 부각되면서부터 거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2015년 오늘날의 세계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우양호입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우양호 바람에 불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국 선거했죠? 기억나시죠? 영국 선거했는데 그때 이 조산 여론조사 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노동당하고 보수당하고 박빙의 승부를 할 것이다. 한두 석 차이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수당이 우익정당이죠. 보수당이 650석 가운데 323석, 331석이니까 절대 과반이 256석인데 거기서 5석이 넘는 절대 과반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보니까는 중간 세력이 전부 그쪽으로 흡수돼버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작년 5월달에 유럽연합 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때 그 유키드라고 해서요. 유나이티드 킹덤 인디펜던트 파티라고 해서 영국 독립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국이 무슨 속국이냐 그게 아니라 영국 독립당의 진정한 그 가치가 뭐냐니까 유럽연합 EU에서 독립해 나오자는 거거든요. 그게 유키드라고 합니다. UKIP 유키드. 그 정당이 극우 정당이에요. 극우. 그러니까 EU 탈퇴하고 글로벌화 막고 외국 이민자 막고 이슬람 반대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정당이 무려 국민의 28%를 득표했습니다. 28%를 득표했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도 이렇게 28%를 득표하고 극우가 28%가 되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잠깐 이건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속도를 숨을 좀 골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극우를 뽑았던 사람들이 우익으로 돌아선. 그래서 중간이 쏠리고 극우로 왔던 표가 쏠리면서 이 보수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우양호는 영국에도 예외가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독일도 보수당이 지금 기독교 보수당이 잡고 있고 프랑스는 지금 엄청난 문제인 것이 지금 마린 르팽이 강수고 있는 프롱 나시오날 그게 뭐냐니까 국민전선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 그 정당이 작년 유럽 선거에서 25%를 득표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당이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내년 대선에서 이 극우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지금 영국도 우익화, 그 다음에 이 프랑스도 그렇고, 전체가 다 우익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이것도 그쪽 이데올로기고 그쪽 우익이죠. 극우죠, 말하자면. 저기 푸틴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익이 바람을 불고 있는데 아베 정권만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던 소위 단가의 세대가 물러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연세 40년대에 태어난 그 세대가 물러나면서 5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일본 정서가 좀 더 솔직히 됐다고 할까. 또는 이제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됐다는 그런 시대까지 부르시 전 세계가 지금 특징이요. 이 말장난 아니지만 무데올로기 세대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없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니까 1989년에 동구권이 몰락한 다음에 사회주의 붕괴되고 공산주의 없어지고 북한 빼놓고 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맥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전부 우양호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온갖 의견이 다 나오고 있고 갈등이 심하지만 그것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 맨 우건 맨 오른쪽이든 맨 왼쪽이든 길이 있으면은 길 양쪽 붙은 시궁창입니다. 극우도 극좌도 다 시궁창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궁창으로 안 빠지는 이유가 아직도 좌파의 세력들이 세기 때문에 가운데 길을 가고 있다는 역설적인 그런 면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무데올로기 시대인데
한국만 지나칠 것 같자 과대원로기 국가예요. 과대원로기 국가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니까 제가 또 만든 신조어인데 소위 얘기해서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을 우리말로 고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표불리즘입니다. 표를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 지금 50%, 그 대체 그냥 50%라는 게 저거 지금 표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의 큰 힘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PIGS 국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어로 읽으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되지만 PIGS 그게 뭐냐니까 P, 포르투갈, I, 이탈리아, G, 그리스, S, 스페인. 스페인의 실업률이 지금 25%예요. 청소년 실업률이 56%예요. 근데 저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재정력이 난리가 나느냐는 말이죠. 이 나라는 공무원 천국입니다. 천당. 황제 직업의 공무원. 국민당 10명에 1명이 공무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영국이 5배입니다. 50명에 1명인데 영국은. 그리스는 10명에 1명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제일 쉬운 일자리 늘리는 게 공무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잘 만드는 거. 근데 더 놀라운 건 공무원이 되면은 하루 근무 시간이 6시간이에요. 8시에 출근하나?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2시 반 퇴근해요. 6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그 6시간 근무도 너무너무 지각하고 게으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시에 출근하면 정시 출근 수당이 있어요. 제 시간에 왔다고. 야, 그것도 좋은데 이 한 공무원 되면은 14개월의 월급을 가져가고 한 1년에 뭐 보너스가 2달치가 있고 그건 좋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연금이요. 그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급을 받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그러면 그 연금이 97%입니다. 97만 원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나라들이 재정 수입이 없는 나라에서 이 복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돈 찍어내는 거죠. 돈을 못 찍어내면 채권 찍어내는 거죠. 채권은 다 세계적으로 봅니다. 일본 지역 전 세계에서 채권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270%예요. 그리스가 한 230%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0몇 프로다 지금 70몇 프로 올라갔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좀 국민이에요. 일본 국민들이 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당장 갚아야 될 빚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 같은 나라는 이것이 글로벌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채권 사람들이 국민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일본 프랑스 사람들이 다 산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빚 갚아라 해서 만기 돼가지고 채권 들고 오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리스가 파탄이다 뭐다 그러면서 맨날 돈 꿔달라고 그러니까 그 독일같이 돈 꿔주는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야, 너희들 연금 97% 줘. 하루에 6시간 반 근무하고, 그런 정신자세 가지고 돈 꿔주면 너희 밑빠진 돈 물기지. 어떻게 돈을 꿔주냐. 너희 개혁하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돌멩이 들고 나오잖아요. 개혁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 이제 나오는 것이 배째라고 하는 거죠. 디폴트 선언할 테니까, 야, 저 채권이고 빚이고 전부 휴지 좀 하면 되니까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라.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배째? 째봐라 한번. 째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서 그리스의 명운이 오늘 내일 걸려 있습니다. 심각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그 대체율을 갖다가 50%, 40몇 프로에서 50%를 올린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같은 나라에 가서 그 얼마나 뜨거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은 이런 그 분단은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바로 사회 갈등, 그리고 사회 분열 이것이 문제이지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중도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치인들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 독일 같은 예 보세요. 독일이 이렇게 독일에 통치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독일이요 1990년에 통일했잖아. 통일해가지고 12년 만에 망했습니다. 독일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통일된 당시 서독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동독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사회주의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두 나라가 통합을 했는데 끝없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밑빠진 돈이 물붓듯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완전히 개판이 돼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실업자가 12%까지 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의 가장 큰 차이는 프랑스도 늘 개혁을 얘기하죠. 독일도 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개혁안 다 만들어요. 독일도 개혁안 만들었습니다. 하르스범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그 이제 아젠다 2010이라고 해가지고 전 수상이었던 슈레더 수상이 그 만들었는데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는 뭐냐? 독일도 프랑스도 4년에 한 번씩 선거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만든 개혁 법안을 선거 때만 되면 휴지가 돼요. 선거 때가 되면 없던 일이 돼버려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정권을 잃어도 밀어붙입니다. 슈레더가 2003년에 아젠다 2010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대개혁을 했거든요. 개혁을 밀어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2005년 선거에서 정권을 뺏기죠. 할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정권을 뺏겼는데 더욱 놀라운 것이 그 뒤에 들어온 메르켈 수상이 슈레더 수상, 자기 반대당에 했던 그 개혁법을 그대로 추진합니다. 안 바꾸고. 그대로. 그래서 그 이 하르츠법이 그대로 돼가지고 지금 독일 구조조정이 되고 지금 그 사과를, 그 열매를 메르켈이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국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의 연속성 아니에요. 지금 덩샤오핑이 세워놓은 개방개혁 그 원칙, 그걸 쭉 하고 새로 지도자가 뭐 화구오펑이 들어오건 시진핑이 들어오건 그거 안 바꿉니다. 기본 정책을 쭉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기간 볼 때 열매가 생기는데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혹시 녹색 성장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보니까 없었던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신인 들어오면 저는 이제 흔적부터 지워요. 정책 연쇄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르면 몰라도 한 3년 뒤에는 창조경제 흐름도 어느 면에서 왔냐 그럴지도 몰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좋은 정책은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이 조건상 멘탈리티나 더욱더 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가지 표본리즘이라든지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잡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 힘을 가지고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얘기는 여기 좀 끝나기로 하고 이제